안녕하십니까. 논문 작성법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장하늘 선생의 책인데 우리 교재입니다. 우리 교재 글 고치기 전략 7장과 8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중간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6일에는 영상 강의는 없고 중간 시험으로 대체를 하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시험은 글짓기 과제입니다. 주제는 사랑에 관하여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안에 적어서 제출을 해 주시는데 폰트는 10 정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주 간략하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는 내용을 적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곳은 지금 자막이 나가는데 제 학교의 메일입니다. stchung@kbtus.ac.kr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기간은 5월 10일까지입니다. 월요일인데 5월 10일까지 제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7장과 8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우리 교재 235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장의 주제는 바른 글을 쓰라 라고 하는 주제이고 8장은 참신하게 표현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간단하게 주어진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글을 쓰라 라고 하는 7장의 주제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조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의미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사용하는 방법을 눈여겨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는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교재에 들어가 보면 체언이나 부사, 의미에 붙어 그 말의 뜻을 명확히 하는 품사가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몸통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체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체언이나 부사, 의미에 붙어 그 말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품사가 조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사가 바르게 쓰여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사가 하나라도 잘못 쓰이게 되면 엉뚱한 문장이 되고 또 의미가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사가 의미를 결정을 합니다. 조사가 가히 문맥의 수문장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악문인지 자연스러운 문장인지는 조사의 쓰임새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과연 조사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 236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제일 마지막 문장에 강원도 지사가 사용했던 문장을 한번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강원도 농특수산물은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 글에서 농수특산물이 주어가 되고 보장합니다가 스스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특산물이 보장합니다. 주어와 수로를 이렇게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강원도민은 본도의 농수특산물이 최고의 품질임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든지 아니면 강원도산 농수특산물은 최고의 품질임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이처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틀리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 는 또는 가, 이 라고 하는 이 조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은 혹은 는, 가 혹은 이라고 하는 이 주어를 받쳐주는 이 문장, 조사,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문장의 두 기둥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주어와 수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현대 문장에선 단문 구성이 바람직하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문 구성은 주어부와 수어부가 명토박이 분명히 이 꼬집음을 나타낼 수 있는, 뚜렷이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장의 실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부와 수어부가 뚜렷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사, 은 혹은 는 이와 같은 것과 가, 이를 잘 구별해서 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이나 는은 큰 주제나 화제 중심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고, 가 혹은 이는 가까운 걸림의 주제나 행동의 주제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례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교재 238쪽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조사로 주어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적절히 사용을 해서 주체와 주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문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 문장은 악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38쪽 제일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내 여동생은 혜순이라는 18살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보면 혜순과 18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고쳐 쓰는 게 좋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여동생은 이름이 혜순이고 올해 나이가 18살이다. 이런 이제 문장이 하나 성립이 되어질 수 있고, 올해 18인 내 여동생은 이름이 혜순이다. 이렇게 쓰면 또 명확한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혜순인 내 여동생은 올해 18이다. 이렇게 하면 조사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조사들 가운데서 에와 에서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사용할 때에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죠. 문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사로 에와 에서가 사실은 있습니다. 에와 에서는 서로 쓰임이 헷갈리기 굉장히 쉬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차이를 바로 알고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에와 에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느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이야기할 때에 유래, 뭐뭐로부터 유래한 그런 경우에서는 에라기보다도 에게서 혹은 한데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위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물을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일본에 받은 피해에 대해서 차라리 묻어두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문제는 우리가
일본에 받은 피해라고 하는 것은 유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유래인 경우는 에게서 한데서라고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에게서 받은 피해 혹은 일본한테서 받은 피해 이렇게 고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이야기할 때 뭐 장소라든지 위치를 이야기할 때에 에라고 하는 말, s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김훈의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여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문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남쪽 돌산도 해안선에 동백이 피었다. 돌산도 해안선에 동백이 피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종종 우리가 문장을 사용할 때 이런 에와 에서, 에게서, 한데서 와 같은 이런 문장들이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에와 s의 차이는 뭔가 뭐 요거에 대한 그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248쪽 밑에서 세 번째 줄과 249쪽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 조사를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모임에 나왔다라고 하는 문장과 모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모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온 처소 혹은 나온 행동의 목표를 말하고 모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온 유래 처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 차이도 하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온 위치나 장소, 목표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현재 모임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출발점,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래된 처소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장소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는 문맥을 운반하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우리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잘못 쓰이게 되면 자동차가 고장난 격과 같다. 그래서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조사 사용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53쪽에 꾸민말은 제자리에 라고 하는 이제 소주제인데 꾸민말이라고 하는 것은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표현을 아름답게 하고 강렬하게 또 명확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놓이지 않으면 애매한 문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민말은 제자리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꾸민말은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신문이나 잡지는 가히 뭐 악문의 전시장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꾸민말에 대한 질서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꾸민말이 무질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말을 할 때는 매우 굉장히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글을 쓸 때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 어느 자리가 옳은 자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라든지 썩이라든지 뭐 그와 같은 이야기이죠. 썩 좋지 않았다, 매우 나빴다, 썩 좋지 않았다, 쓸만은 했다, 뭐 이와 같은 이제 표현들, 그와 같은 이제 꾸며주는 그런 말들은 그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알고 정확하게 갖다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그 257쪽에 나와 있는 조심할 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히, 따는, 모름지기, 바야흐로, 에오라지, 하물며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주제는 참신하게 표현하라 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8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수사법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수사법은 우리가 문장을 사용할 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수사법을 잘 사용하면 문장 전체가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사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아름답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효과적이고 미적인 표현을 위해 문장을 꾸미는 여러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부림세, 곧 조사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의 맛이 살아있는 문장은 수사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법을 마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기교와 같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글을 맵시 있게 꾸민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서 저자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 썼는데 진한 화장의 여인은 거부감을 일으키고 맨 얼굴에 여인은 촌스럽다. 살짝 화장한 여인은 교양과 품위가 느껴지는 은근한 매력으로 눈길을 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한 화장을 해도 보기가 그렇고 너무 화장을 안 해도 촌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화장한 여인, 이와 같은 표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치 수사법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282쪽으로 가시면 이 수사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에서 튕겨져 나오는 푸른 불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 했고 이것은 해밍웨이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곧 사라져야 하는데 문장 속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일종의 불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문장술에 익숙해지려면 수사법의 장인이 되라. 이것은 이집트의 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사법에 익숙해야 문장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문을 잘 언급을 하고 있는데 기문 선생이 지은 카레 노래에서 기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어머니의 시신은 가량잎처럼 가벼웠다고 한다. 이 가량잎처럼 충무공 이수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죽어있는 시신을 바라본 충무공 이수신이 어머니의 시신이 너무 가벼웠다. 가량잎처럼 가벼웠다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되고 감흥이 더해질 수 있죠. 이 8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수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이 내용들을 다 다루기는 너무 어려워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듯이, 처럼, 마냥, 마치, 뭐와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비유의 표현이 드러나는 수사법입니다. 기문의 카레 노래에서 하나 더 제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은 천천히 죽어가는 말기암과 같다. 말기암과 같다.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직유법입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말기암이라고 하는 것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고 결국에는 천천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유법 말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은 메타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성경에는 이 메타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은유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을 하나 설명을 하자면 이상은 현실을 견디는 진통제다. 이와 같은 문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메타포적인 표현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보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다루거나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을 가진 것으로 다루는 수사법, 레토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의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화도 굉장히 중요한 예화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김훈이라고 하는 선생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훈 선생이 지은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김훈 선생이 얼마나 의인법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예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훈의 자전거 여행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지옥 속의 낙원이라고 하는 챕터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무등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인화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은 삶 속의 산이다. 세상이 끝나는 곳에서 솟아오르는 산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내려와 있는 산이다. 산이 세상을 안아서 산자락마다 들과 마을을 키운다. 이 산은 사람을 찌르거나 겁주지 않고 사람을 부른다. 상당히 좋은 표현이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중간 시험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정도 적으셔서 5월 10일까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